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7차 변론이 오늘 오전 10시부터 시작됐습니다. 오전에는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신문이 있었고 조금 전부터는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의 신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SBS 법조팀의 이현영 기자, 또 손정혜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현영 기자. 오늘 증인신문 전에 재판부한테 이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기회를 요청했다던데 어떤 얘기를 했나요? 네,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지금 헌재가 검찰의 신문조서를 증거로 채택하고 있는 점을 강하게 반박을 했습니다. 검찰에서 지금 그 관련자들을 조사한 이 증인 신문 조서들을 헌재가 받아서 이 증거로 채택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네. 이 과정에 대해서 지금 검찰만이 수사를 한 것도 아니고 공수처도 수사를 하고 경찰도 수사를 하고 그리고 이런 수사 과정 전반에서 관계자들의 진술이 모두 다른데 이걸 증거로 채택하는 게 과연 말이 되느냐, 부적절하다라는 주장을 직접 변론으로 펼쳤습니다. 네, 자, 손정혜 변호사님, 지금 윤 대통령 얘기대로 헌재가 검찰 조서를 증거로 채택하는 것에 대한 논란이 지금 많지 않습니까? 어느 쪽 말이 맞는 겁니까? 헌재는 박근혜 대통령 때도 그걸 증거로 채택했기 때문에 그냥 채택해야 된다는 입장인 거고, 윤석열 대통령 측은 왜 증거로 채택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인 겁니까? 네, 헌법재판의 어떤 증거 능력과 증거의 신빙성을 어떻게 판단할지는 전적으로 재판부의 권한이 있기 때문에 소송 지휘권을 가지는 재판관들의 의견을 존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통령 측에서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증거법칙은 굉장히 엄격하게 적용되다 보니 검찰 조사와 관련해서 피고인이 법정에서 부동의하는 증거는 사용할 수 없음이 형사소송법의 대원칙과 형소법 규정 취지는 맞습니다. 네. 그리고 탄핵 심판과 관련해서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형사소송법을 엄격한 증거법칙을 그대로 준용해서 이 대통령 측에서 부동의하는 다른 사람들의 검찰이든 경찰 조서는 증거로 사용하면 안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거든요. 네. 근데 다만 헌법재판소법에는 그 조건 없이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헌법재판의 어떤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이제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다 보니 이 검찰 조서든 경찰 조서든 증거 능력을 부여하고 그 신빙성은 법원에서 판단하겠다, 이미 헌재 공보관을 통해서 입장이 정리가 됐고 네. 또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례가 있었다라고 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는 만큼 이 원칙은 흔들리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조항도 그렇게 규정되어 있고 선례도 있고, 만약에 대통령 측 주장을 받아들여 주려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네. 지금 많은 수사 기록이 제출되어 있잖아요. 네. 수백 명의 진술조사가 나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이 대통령 측에서 이 증거를 가지고 이거 부동의하겠다고 한다면 지금 이렇게 조사받은 사람들이 다 헌재 재판관에 나와야 되거든요. 100명, 200명이 나와서 네. 증인 선서하고 선서한 증인이 진술한 증언만 이제 청취해서 그걸 증거 능력을 부여한다고 한다면 굉장히 헌법재판이 길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는 건가요? 네, 그런 만큼 이 검찰 조사와 관련해서 절차적 적법성, 허위 진술의 개입이라든가 인권 침해가 없었고 변호사가 참여했고 본인이 직접 서명 날인했다라고 한다면 증거 능력을 부여하고, 다만 신빙성은 우리가 판단하겠다는 게 현재의 기본 원칙입니다. 네, 자, 오늘 이 본격적인 증인신문 전에 양측에서 10분씩 PPT로 준비 서면을 발표했더군요. 이건 또 왜 한 겁니까? 요새 법정에서 많이 이루어지는 절차입니다. 어느 정도 증인들에 대한 증거조사, 증인들의 진술 청취가 이루어진 만큼 기존에 주장됐던 굉장히 방대한 주장을 요약하는 준비 서면을 10분간 이제 요지를 설명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와 더불어서 증거 설명서도 제출했습니다. 즉 이런 절차를 거친다는 것은 어느 정도 증거 절차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막바지에 쟁점들을 조금 요약해서 정리하는 수순을 가지고 있다. 쟁점을 단순화하고 실제 공방이 있는 주장에 대해서 서로 주장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네. 이 절차는 통상적인 절차에서도 많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핵심만 요약해서 주요 요지를 설명하고 이해의 편의를 돕기 위해서 PPT로 정리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현영 기자, 일단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 어떤 내용을 주로 설명했나요?
네, 국회 측에서는 일단 그 변론에 돌입하면서 이 변론기를 빨리 맞춰야 한다 이런 주장을 폈습니다. 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지금 추가로 증인들을 더 채택을 해서 이 변론기를 이어가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특히 뭐 한덕수 국무총리 등 이 변론이 필요한 사람들을 불러서 신문을 조금 더 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국회 측에서는 변론기를 중단하고 이번 주까지 윤 대통령이 변론을 하는 걸로 그 정도가 우리의 배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들어갔습니다. 네, 자 손정혜 변호사. 일단 오늘도 저녁 늦게까지 4명에 대한 신문이 진행이 될 텐데 자, 남은 증인 신문에서 주목해봐야 할 포인트는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같은 경우는 기존 언론을 통해서 본인이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진술한 바 없습니다. 당시에 이제 진술할 게 없다라는 취지였는데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국방부 장관을 역임했던 자이죠. 그리고 국방부 장관 시절에 삼청동 안가에서 대통령과 그 여러 명의 이제 군 계엄 지휘관들과 모종의 모의를 통해서 대통령 입으로부터 비상 조치와 관련한 필요성과 이에 대한 군에 대한 역할을 들었다라고 지목된 사람입니다. 즉 계엄의 어떤 계획이 언제부터 수립되어 있는가, 그리고 이 계엄에 대한 모의와 그 과정에서 참여한 사람들은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이 이어질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그리고 2명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백종욱 전 국정원 차장과 김영민 총장과 관련해서는 대통령 측에서 주장하는 부정선거의 가능성, 부정선거의 실체, 그리고 부정선거의 위험성 때문에 비상계엄을 선포할 만한 목적의 정당성이 있는지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증인들이기 때문에 대통령 측에서 입증하고자 하는 부정선거에 대한 시스템을 점검하거나 네. 부정선거 때문에 국가가 위기 상태에 있었다라는 점, 이 점을 설파하기 위한 증인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앞서 윤 대통령 측이 증인들이 증언이 좀 오염됐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했고요. 실제로 증인들이 나와서 과거에 검찰 조사에서 했던 증언들과는 좀 다른 증언을 하기도 했는데 오늘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네, 이상민 전 장관도 일부 진술이 조금 달라지기는 했습니다. 주요 취지는 전반적인 여러 가지 증거로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무엇이 진실인지를 발견해야 되는 상황에 목도를 한 것이고요. 2명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것은 기억하는 객관적 사실을 기억하는 절차라기보다는 주장과 의견에 가까운 증인 성격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백종훈 국가정보원 3차장 같은 경우는 지난해 선관위 시스템을 점검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 서버가 해킹되거나 이 부정 부실의 문제가 있다라는 이제 주장을 펼칠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어서 결국 이 2사람의 진술은 부정선거와 선관위와 관련한 시스템과 관련한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과 그런 문제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부정선거는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주장이 충돌하는 상황이라서 네. 사실 엄격하게 말하면 증인의 위치보다는 주장과 의견을 펼칠 수 있는 사람들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현영 기자, 그럼 오늘 오전 재판 상황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자,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가장 주목받는 인물이긴 했는데, 자 지난번에 국회에서는 지금 진술을 거부한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양측 모두에서 선택한 증인이었는데 어떻게 진술했나요? 네, 일단 이상민 전 장관이 양측 모두가 생각하기에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양측 모두가 증인으로 채택을 한 겁니다. 네, 이상민 전 장관 관련해서는 오늘 단전 단수 의혹이 굉장히 핵심적으로 다뤄졌는데요. 이 이상민 전 장관이 계엄 당시에 뭐 언론사들이나 그리고 뭐 여론조사 업체에 그 단전과 단수를 지시했다는 의혹이 네. 이 윤석열 대통령의 공소장에도 담겨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 국회 측과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신문을 이어갔는데요. 이상민 전 장관은 단전 단수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 그리고 자신 또한 소방청장에게 지시를 한 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다만 대통령실 탁자에서 이 단전 단수가 쓰여져 있는 종이 쪽지를 봤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앞으로 그 형사적으로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관계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저 이상민 전 장관 오늘 증인신문 과정에서 이 단전 단수를 대통령한테 지시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자 그런데 소방청장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허석건 소방청장은 이상민 전 장관의 지시가 있었던 건 맞지만 소방 업무가 아니라는 판단에 들어서 실행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증언했는데요. 그 내용 먼저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경찰 요청시란 단서를 달아서 경향, 한겨레, MBC 등 단선
단전 단수 지시를 하라고 협조를 좀 내린 적 있습니까? 어떤 경찰 요청이 오면은 소방에서 적의 조치를 하라 이런 말씀으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그 단전 단수가 소방 업무가 아닙니다. 그리고 또 그때 전화를 받고 옆에 있던 우리 그 간부들도 제가 아마 단전 단수가 소방 업무냐 할 수 있느냐 물었는데 아니라는 이야기를 저에게 했기 때문에 제가 서울이나 일선에 단전 단수 지시 일절 하지 않았습니다. 청자님께서는 단전 단수란 그 단어 용어를 들으셨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언론사 5곳을 말씀을 하시고 그 경찰 이야기를 하고 요청이 오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 이런 뜻으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네, 하지만 오늘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비상계엄 선포 전후로 대통령 집무실에서 대통령 또는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비상계엄과 관련된 어떤 지시사항이 기재된 쪽지 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전혀 없습니다. 대통령이나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언론사 등 특정 건물에 대한 단수에 대한 조치를 구두로라도 지시받은 적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왜 통화하신 거고 어떤 이야기 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조금 설명이 필요한데요. 제가 대통령실에서 종이 쪽지 몇 개를 좀 멀리서 이렇게 본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쪽지 중에는 소방청 단전 단수 이런 내용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어떤 각종 시위나 충돌 같은 상황은 없는지 그런 상황이 전반적으로 궁금해서 제가 경찰청장과 소방청장에게 차례로 전화를 했습니다. 소방청장에게 전화하면서도 그런 것들을 물어본 다음에 아까 그 쪽지가 생각이 또 나고 걱정이 돼서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국민의 안전에 대해서 최우선적으로 그리고 꼼꼼히 챙겨달라는 취지에 당부를 한 거고 언론이나 이런 데서 일부 보도되는 것처럼 제가 소방청장에게 단전 단수를 지시한 것이 아닙니다. 네, 자 이현영 기자, 오늘 오전에 있었던 이상민 장관의 얘기까지 들어봤는데, 자, 이상민 장관은 지시한 적이 없다고 그러고 소방청장은 지시를 받았다는 입장인데 누구 말이 맞는 겁니까? 네, 일단 이상민 전 장관도 이 전화를 한 사실 자체는 인정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왜 전화를 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상민 전 장관이 헌재에서 약간 마음이 쓰여서 신경이 쓰여서 전화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쪽지를 멀리서 봤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단전 단수 소방청 이렇게 적혀져 있는 종이 쪽지를 멀리서 보고 혹시나 무작정 단전 단수를 소방에서 하게 될 경우에 국민들의 안전 사고 이런 걸 발생시킬 수 있겠다라고 네. 판단을 해서 신경이 쓰여서 전화를 해서 상황을 확인한 요 정도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더 이상의 구체적인 전화 내용은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행안부 장관이 이 소방청장에게 구체적인 지시, 하세요, 하지 마세요 이런 내용의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라고 못 박아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자 손종혜 변호사님, 일단 입장이 서로 엇갈리는 건데, 자 설령 이상민 전 장관이 단전 단수를 지시했다 이렇게 인정을 하는 결과가 되더라도, 자 단전 단수의 대상이 국회나 이런 헌법기관이 아니고 언론사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또 다른 문제가 되는 것 아닌가요? 언론사에 대해서 단전 행위를 지시했다는 그 자체가 내란죄 성립 요건은 내란의 고의나 모의가 있어야 되니까 그 부분을 이제 다시 평가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일반 개인이 어떤 건물에 단전 조치를 하는 경우에 보통 업무방해죄라고 평가를 하거든요. 네. 이것은 뭐냐면 언론을 통제하고 또 그 기업의 어떤 활동을 제약할 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해하고 헌법상 보장된 언론 출판 비판의 자유를 제약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 기본권을 중대하게 제한하는 조치로서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지 않으면 이 자체가 위헌이고 위법하고 범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한 단전 지시를 직접 했는지 여부는 굉장히 중요한 형사법적인 주요 사실이고 헌법상으로도 위헌적인 조치다라고 평가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직접 단전 지시한 사실이 많은가 네. 이 부분에 대한 그 질문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직접 단수 지시를 한 것이 맞다면 헌재의 탄핵 심판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친다 이렇게 보이십니까? 명확하게 위헌이라고 볼 수 있겠죠. 언론의 자유는 어떤 중대한 공익적인 목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법률에 근거하지 않는 한 법률에 정한 절차가 아니고선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저희가 방송을 하고 있는데 단전을 한다는 건 방송 송출을 못 한다는 것이고 그렇죠. 관련한 업무를 전혀 할 수 없는 그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상태로 이제 만드는 조치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언론을 통제하려는 시도를 했다라는 것이 위헌적 사고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고 헌법 질서를 해쳤다라는 판단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네, 자 이상민 전 장관 계엄 선포 직전에 열린 국무회의 이게 또 정상적으로 진행된 것인가를 놓고도 질의가 오갔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이상민 전 장관의 답변도 들어보겠습니다. 그 당시 분위기를 정확히 말씀드리면요. 찬성과 반대를 밝히는 자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찬성이니 반대니 이런 워딩 자체를 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단지 이렇게 비상계엄이 약 45년 만에 선포됐을 때 국민들이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외교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크겠는가, 과연 이걸 추후 정무적인 부담이라든지 야당의 공세를 막아낼 수 있겠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과 우려를 했고, 그렇다면 대통령님을 우리가 만류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이거 유효하다고 보십니까? 그 유효 여부를 제가 판단할 지위에 있지는 않고요. 다만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당시 그 자리에 있던 국무위원들은 모두 국무회의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행안부 장관이 국무회의를 사실상 관리하는 입장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상민 전 장관의 얘기는 지금 저 국무회의가 유효하지 않았다는 건지 유효하다는 건지가 좀 모호한데요. 네, 오늘 윤 대통령과 이상민 전 장관은 계속 이 국무회의의 효력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계엄 전후에 국무회의를 열고 여기에 국무위원들이 부서, 그러니까 서명을 하게 돼 있습니다. 회의록에 서명하는 절차가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 윤 대통령은 직접 이상민 전 장관을 신문하면서 이 부서가 필요한지 안 한지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네. 이상민 전 장관에게 이 부서가 필요한 거냐 이렇게 물어봤고, 이 이상민 전 장관도 여기에 대해서 호응하듯이 사후에 부서가 돼도 된다 이런 취지로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서를 이 당시에, 그러니까 계엄 선포 당시에 하지는 않았지만 네. 전자로 서명도 할 수 있고 나중에 사후에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때 자체는 급박한 상황이어서 어쩔 수 없었다. 그렇다고 해서 효력이 사라지는 건 아니다. 이런 취지의 주장을 윤 대통령 측에서 계속 하려는 걸로 보입니다. 네, 자 손정혜 변호사님, 국무회의가 합법했느냐, 제대로 이루어졌느냐, 안 이루어졌느냐의 문제도 헌재의 탄핵 심판 인용 여부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겠죠? 그렇습니다.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라는 뜻은 헌법에서 규정한 입법의 취지는 중요 정책을 대통령이 혼자서 독단적으로 독재를 하지 말고 국방부 장관이라든가 주요 국무위원들과 총의를 가지고 실질적인 심의를 하라는 취지이거든요. 그리고 국무회의와 관련한 규정이 있습니다. 정부조직법상 따르는 국무회의 규정상 의사 정족수도 마련되어 있고 회의록을 어떻게 작성할지에 대한 세세한 규정이 있는데 이런 규정을 지켰는지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이고요. 관련해서 재판관이 실질적인 충분한 토론이 있었다라는 그 장관의 어떤 답변과 관련해서 그래도 회의 시간이 누구가 도착한 때로부터, 그러니까 의사 정족수가 충족된 때로부터 기산을 하면 5분 남짓이 맞습니까? 라고 했을 때 또 5분 남짓이 맞다라고 얘기를 네. 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한 심의를 거쳤는지, 국무회의가 요식행위에 불과했는지, 아니면 아예 형이화돼서 그런 실체 자체가 없었는지는 재판관의 판단에 맡겨야 되는데, 오늘 나온 진술 중에 국무위원 대다수가 부서라는 것을 원하지 않았고 여기에 이제 회의록을 작성해서 부서를 하는 것이 내란에 동조된다라는 어떤 생각에 대한 우려 때문에 회의록이 결과적으로는 작성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네. 그 부분의 평가는 또 재판관들이 해야 되겠지만 회의록이 작성되지 않았다는 것은 대통령 측에게는 불리하고, 다만 이상민 전 장관은 회의록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국무회의라고 인식해서 우린 참여했다. 이 부분은 또 대통령 측에 유리한 진술로 보입니다. 자, 국무회의라고 생각했지만 회의록은 안 만들었다. 이게 상식적으로 좀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네, 그래서 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굉장히 급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때 당시는 하지 않아도 됐다고 생각했다. 문서를 사후 결제해도 된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 반드시 사전에 해야 되는 건 아니고 네. 보안을 요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 실무자가 내용을 알 수 있게 되면은 보안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사후에 전자결제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오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사후에도 안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없죠. 네. 왜 그랬을까요? 관련해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 장관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계엄 선포 이후에 이게 내란 행위로 이제 수사가 진행되다 보니 회의록으로 남겼다가 내란 동조의 어떤 우려가 있고 수사를 받을 것이 염려된다는 취지로 안 만들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니까 여기에 참여한 의원들은 적극적으로 이 계엄 선포와 관련해는 찬성의 의견을 가졌다고 해석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실제 이 장관도 대부분의 국무위원들이 우려를 했다. 찬반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우려를 전달했다라는 취지라는 것은 국무회의를 진행하는 목적은 다수가 어느 정도 이 국가의 중요 정책이나 계엄 선포 행위에 정당성과 이걸 동조했을 때 사실은 이 실행의 적법성이나 정당성이 높아지는 건데 대부분의 국무위원들이 적극적으로 찬성하지 않았고 오히려 우려를 표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국무위원 회의록도 작성하지 못했다 이렇게 해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헌재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좀 지켜보죠.